선거의 명수. 조직에 능한 사람. 마타도의 달인. 엄청난.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있었는데 다른 방송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스킬을 씁니다. 진짜로? 그런 식으로. 대단하신 분이네. 박정희 대통령 옆에는 항상 이유락 이름이 있었거든요. 영어 잘하지, 군 인맥 있지, 정보 통이지. 뭐뭐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하고 배안까지 제시해. 당시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을 누렸던 차지철 경호실장이 국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데 바로 피바람이죠. 뭐 같은 당 의원도 뭐 구타하고 참다 못한 김두한이 야 제대로 한번 붙자. 이유락 씨의 최측근 한 분을 모셨습니다. 조카 이동희입니다. 이유락은 대부 밀사 자격으로 방북. 김일성이 딱 서가 있는 거예요. 손을 빼고 악수를 쳐가는데 청산가리 이 캡슐이 손에 붙어. 어떡해. 그해 8월 초대형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이. 자, 실제로 누가 벌인 겁니까? 안포켓에 편지가 하나 나와 있어요. 감사의 편지였다는 거예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우락 부장한테 감사의 편지를 쓴 거다.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과거에서부터 왕 옆에는 늘 언제나 책사가 존재했었고 대통령이나 굵직한 정치인들 옆에는 늘 책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책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을 만들기도 하고 굵직한 정치인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경규 씨도 개그의 제왕이잖아요. 황제, 원탁. 네네네. 뭐 책사 없으세요? 개그에 책사를 제가 제일 먼저 도입을 했어요. 이윤석 씨, 이윤석 씨. 머리로 치자면은 이윤석 씨가 책사입니다. 그 다음에 주묵 책사 윤영빈. 이름하여 규라인 초식동물. 절대 내 자리를 위협하지 않는다 이런 거구나. 나보다 잘 나가면 안 된다. 그렇죠. 책사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대통령만큼 위세를 떨친 대한민국의 책사들은 누가 있을지. 첫 번째 미스터리의 인물은 좀 의외의 인물입니다. 여우. 아, 여운데요. 붉은 여우? 왜 여우지? 한간에는 선거의 명수, 조직의 명수. 우리는 그때 조직에 능한 사람. 조직의 귀재지. 엄청난. 엄창로. 웬만한 분들은 제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엄창록이라는 인물은 사실상 생소한 인물이에요. 도대체 누구길래 의원님들이 입 모아서 최고라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여우 사진을 띄워주신 게 네네. 별명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진 띄우면 누군지 몰라요. 존재 자체가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희에게는 굉장히 낯설죠. 네네네. 네, 그 당시 이제 정치판에서 엄창록은요, DJ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바로 무명의 DJ를 일약 정치 스타로 만들어준 사람이었거든요. 깡말은 체구이지만 네네네. 아주 차가워 보이는 생김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아니고 한약을 팔던 사람이다. 그게 더 그럴듯해요, 네. 네, 아니, 사진 보니까 그거죠. 약방 사람처럼 생기셨나요? 딱 그런데 이제 하지만 그는 이제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요, 언론의 얼굴을 내비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창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면 목포의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이 선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저 목포 눈물인데. 목포 눈물인가요? 그렇죠. 목포가 전쟁이 났죠? 요게 이제 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 중에 목포에서 벌어졌었던 선거를 목포의 전쟁이다라고 하는데 67년 선거가 엄청나게 치열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 삼선 개헌을 준비해야 됐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야 됐었고 가장 중요한 곳 한 곳을 꼽아라. 그러면 목포입니다. 여기가 각종 공작부터 시작해가지고 폭력 사태까지 이 지역에서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 이 선거에 출마했었던 야당 정치인이 우리가 다 아는 사람입니다. 신예가 있었죠. DJ. 그 라이벌은 공화당의 김병삼 전 의원. 육사 출신입니다, 일단. 육사 출신이고 최신부 장관까지 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김병삼이라는 인물 뒤에 누가 있었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네네. 당연히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또 선거법이 살짝 개정이 돼요. 네.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바꿔놨습니다. 직접 유세 현장에도 내려오고 목포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선거가 아니라
전쟁이다. 전쟁이다. 지금 기준에서 보면은 호남의 목포나 광주, 영남의 대구 이런 데는 대부분 구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당시 기준으로는 지금처럼 지역 구도가 정립이 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도 목포? 우리 거물 내보내면 해볼만 한 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김대중 대통령은 대중격리를 해가지고 중산층,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한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해야 한다. 박정희의 개발 정책과 김대중의 대중경제하고 대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저 김대중이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미리 잘라버려야겠다. 공화당 국경 한 12명이 떨어져 주니까 김대중이 떨쳐라. 모든 것을 목포를 경상도 못지않는 최고 도시로 만든다. 그래가지고 박정희 씨가 목포에 2번 와요. 국무회의를 2번 회의를 해요. 세계 언론들이 목포로 다 와요. 신문지상에는 목포 선거가 아니고 목포 전쟁이라고. 야, 이게 목포 전쟁이네요. 아니, 국무회의를 목포에서 했을 정도면. 저게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쓸 수 있는 카드 다 쓴 거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정부 여당이 쓸 수 있는 제일 좋은 카드가 개발 공약이잖아요. 왜냐면 목포도 항구니까 야, 목포를 부산처럼 만들어줄게. 돈 때려 붓고 국무회의 하고. 목포 사람들은 아마 이때는 좀 간절하긴 했을 거예요. 왜냐면 원래 목포는 45년 이전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되게 큰 항구였거든요. 해방되고 이제 박정희 정권 들어가면서 부산의 이권을 다 뺏깁니다. 그다음에 개발도 이제 상대적으로 덜 돼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여기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되게 굉장히 간절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박정희 정권에서 계속적으로 자극을 하는 거죠. 당시에 쏟아부은 돈이 무려 2억. 그러니까 그때 2억. 서울의 양옥집 한 채가 300만 원 하던 시절이니까 여기가 인구도 많지 않잖아요, 목포에. 한 17만 명 정도 되던 시절에 2억을 쏟아부었다? 천문학적인 돈을 여기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 후보 지지 뭐 도장도 받고 돈 봉투도 직접 나눠주고 그때 한간에 떠돌던 소리가 뭐냐면 막걸리가 강을 이루고 국수로 다리를 놓는 아, 이야. 그럼 이제 박정희 정권이 그렇게 했다면은 DJ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래요? 또 우리 또 선생님 책을 출간하셨다고 그래서 특별히 선물. 예. 이게 뭐예요? 그런데 여기서 뺏어서 앞으로 계속 출연해달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승희 씨한테 를 장사 이게 뭐 기분이 어떠세요? 확 돌게 만드네. 네. 저를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아주 싫어하죠. 안 되는 데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사람 좋아 보였어. 좋다 빼내 더 싫다니까? 헤어스타일도 이상하고. 이게 이제 저 DJ의 책사인 엄창록 씨의 작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떻게 했냐면 나 공화당원인데요. 우리 김병상 후보 저 부탁합니다. 이거 줘요. 선물을. 그리고 잘못 줬냐고 뺏어. 그다음 또 뭐 있냐면 비싼 담배를 막 펴 이러고. 양담배. 그러면서 선물 드린다면서 싼 담배 주는 거예요. 또 기분이 나빠. 사람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선거에 대비하면서 각 동 비밀 조직을 말이요 만들어가지고 서울에 올려서 엄창록 씨가 교육을 시켰어요. 유권자 포섭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다 하는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엄창록 씨한테 교육을 받은 비밀 조직원이 각 동을 맡아서 선거운동을 했죠. 지금 말하면은 그 마타도우 작전이죠. 각 집집마다 조직을 통해서 그 투표 성향을 조사를 했어요, 우리가. 공화당에서 그때 이 봉투를 돌린다. 우리 지지한 사람들 집 대문에다가 공화당 집 표시를 해놔. 우리 지지자가 그 돈을 받을 먹게 말이요. 저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을까? 그러니까 요즘 하는 것들 있잖아요. 조직 선거. 비선도 요새 사실 큰 선거면 비선 조직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거 하죠. 유언비어나 가짜뉴스 퍼뜨려 가지고 여론을 유리하게 바꾸는 일종의 언론 플레이 같은 거. 저것도 다 시작을 한 거잖아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있었는데 자동차를 끌고 가가지고 일궈놓은 보리밭을 가서 뭉개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가면서 이렇게 말하고 도망을 가는데 뭐라 그랬을 것 같으세요? 나는 공화당원이다. 진짜로요? 정답. 진짜로? 그런 식으로. 좀 치사해 보이지만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인식을 너는 안 찍는다 내가. 또 두 번째 화장실 스킬을 씁니다.
화장실? 화장실 쓰기. 유권자 집집마다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해서 화장실에 간 다음에 나올 때 꼭 요걸 두고 나옵니다. 뭘 두고 나왔을까요? 나는 물 안 내리는 거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수세식일 텐데 뱀 푼다 뱀을. 이때 들어갈 때 공화당원인 척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이제 DJ 이 선거운동본부에서 나왔습니다. 저 화장실 좀 쓸게요 해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고급 비누를 딱 놓고 나오는 거예요. 네, 고급 비누.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 가도 요즘에 향기 마케팅 많이 하잖아요. 아, 여기 냄새 되게 좋다. 딱 냄새를 맡아. 아, 이거 어디 백화점 냄새인데? 이런 거. 맞아. 근데 이 냄새를 딱 맡으면 아, 두고 간 게 누구더라? 누구더라? 이걸 각인시키는 각인시키는. 비누에 이름 새겼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김대중 이렇게. 엄창록 씨 지휘하려다 일어난 일이란 거죠? 와, 재밌네. 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른 방송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또 하나의 아주 유치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방법이 또 있습니다. 6.8 선거에서 가장 많이 동원된 방법이 바로 아이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애들을. 염치 없다 이경규 또 나왔다 이경규. 이게 애들이 입에 짝짝 붙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이게 하는 놀이들이 있잖아요. 노래 부르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퍼지는 이 동요의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컸다고 합니다. 역사에 나옵니다. 이런 거 잘하셨던 분이 원효대사인데 서동요에 보면은 선화공주랑 결혼하려고 노래 만들었다가 그거 듣고 결국에는 맞아. 시집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원효대사 하나 더 하거든요. 불교 전파를 위해서. 통일신라 시절에는 불교가 귀족 불교였는데 이게 이제 민중들에게 이제 퍼질 때 방법을 쓰는 게 입에 달라붙는 음이랑 춤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 동요도 요즘 쓰는 선거 방식이거든요. 캠페인할 때. 대중가요를 바꿔가지고.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활용하는 저 선거운동 방식들을 엄창록 씨가 저 시대에 이제 개발한 거 보면은 앞서간 거죠. 그죠. 실제로 엄창록 씨는 사람의 심리를 굉장히 잘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의 전략이 얼마나 타고났는지 전략들을 모아서 네네. 교본을 만들었답니다. 대대로 선거 때마다 족보처럼 활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는 이런 기술들을 어디서 어떻게 익혔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사실 그는요, 이북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 때는 북한 인민군의 심리전 담당 하사관으로 복무를 하게 되는데 저게 바탕이 됐구나. 예. 엄창록의 방법이 제대로 먹혀서 결국 목포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맙니다. 2억을 쏟아부은. 돈을 뿌렸는데. 지도 보시면 네. 이때 이제 총선 결과인데 전국이 거의 공화당의 승리인데 목포의 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이 이긴 거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엄창록의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 때문에 지게 됐잖아요. 그렇다면은 7대 대선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DJ가 제대로 붙지 않습니까? 목포에서 선거에서 이제 졌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대선 후보로까지 올라오다 보니 DJ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좀 미스터리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아, 그래요? 네, 미스터리한 사건. 깜짝이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집이 폭파 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폭파가 일어난다. 당연히 이제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지고요. 경쟁자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소행이 아닐까? 라는 의심이 드는데. 근데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도 용의자로 DJ의 최측근이 수사선상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에서 우리 조직을 파악하고 해서 이 동료들에다가 폭탄을 던진 거 아닙니까? 왜 폭탄을 던지냐? 폭탄을 던지면 자연히 조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집안에 들어가겠다. 조사를 핑계로 해가지고 우리 비서들, 우리 측근들 다 부른 거예요. 이 폭탄 이야기는 않고 엉뚱한 것만 물어보고요. 나중에 그 폭탄을 조사한다는 거 보니까 대통령 동생의 아들 중학교 2학년을 구속해가지고 물고문을 해보잖아요. 그리고 그 애가 자기가 했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조사 후에 네네. 조카는 풀려나긴 합니다. 네네. 조카는 풀려나는데
그럼 야당 의원들이 다 끌려가요. 밤낮 할 것 없이 조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엄창록의 자작극이냐 아니면 공화당의 어떤 그 테러냐. 네. 근데 이제 DJ 쪽에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살짝 흘러가기는 해요. 네, 왜냐면 이거 이슈화 시키는 거죠. 지금 좀 보여주려고 일부러 DJ가 집에 없을 때 엄창록이 집에다가 폭탄을 터뜨린 거 아닐까? 문제는 아직까지 이건 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엄창록에 대한 두 번째 이제 미스터리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네네. 뭐냐?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이제 급하거든요. 선거 캠프 참모들이 모여서 다 회의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 안 와. 누가? DJ가? 아니. 그러면은 이제 선거는 이제 못 하는 거죠. 후보는 집에서 쉬셔도 되는데 힘드니까. 참모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엄창록 씨가 안 오는 거예요. 안 와요. 행방불명이에요. 집에 가면 집에 아무도 없어. 가족들도 다 없어. 그럼 공화당 쪽으로 넘어갈 수도?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여기서? 두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그거는요, 엄창록이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장고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엄창록이를 매수합니다. 매수를 한다. 1988년까지 엄창록 동지가 살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어요. 엄창록이가 만약에 그때 그렇게 안 갔으면 88년에 결국 우리가 단수가 됐는데 이미 국경도 하고 쭉 했을 거예요. 아직 그 애정이 남아 계신 게 엄창록 동지라고 맞아. 부르시는 이렇게 사라지면 당연히 후보 당사자 입장에서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찾지 않았다는 썰도 있어요. 결국 7대 대선에서요. 네네. DJ는 낙선을 하고 맙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DJ의 자서전에 엄창록에 대한 몇 줄의 기록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엄창록이 저들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간 것은 내게 큰 타격이었다. 몸이 약했던 그는 결국 돈과 협박에 굴복했다. 만약 엄창록이 실종되지 않고 함께 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럼 저 엄창록이는 매수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알 수는 없는데 그 선거 없어지기 바로 직전에 헌병들이 엄창록 씨 집 앞에서 보초를 섰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헬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목격담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엄창록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계획한 사람 이 박정희 후보 옆에 있었던 거죠. 그게 누굴까? 아까는 여우고 지금 오뚜기네. 오뚜기. 배우에 오뚜기가 있어요. 투기가 있다는 건가? 엄창록 실종을 계획하고 박정희 후보를 이제 3선 당선시켰던 사람, 그 사람 별명 오뚜기입니다. 바로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이죠. 왜냐면 오뚜기가 이제 안 쓰러지잖아요. 갈 듯 갈 듯 안 가.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에서 나가 떨어졌는데 다시 중용되고 그래서 이제 끈질긴 정치 생존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평가받았던 게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42년생입니다. 경상남도 울산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양력이 특이해요. 한국 육사를 나온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일본 육군에 들어가서 뭐 하사로 전역을 하고 미국 갑니다. 우와. 미국 가서 육군 참모대학교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다가 57년 우리나라 귀국해서 뭘 하냐? 정보부대를 창설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 엄창록을 상대하기 위해서 중앙정보부장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락 부장이요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서 아하. 대대적인 작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작전 이름이 바로 여우 생포 작전입니다. 아, 이 여우 생포 작전이면 뭐 딱 대놓고 하네. 엄창록? 네. 그렇죠. 사실 이후락이 나서기 전에도 네네. 많은 책사들이 엄창록을 회유했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요 성공한 적이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걸 이후락이 해내게 됩니다. 아, 이제 여우에는 오뚜기가 약이야.
그때 71년 대선을 보면 겉으로는 박정희 대 김대중 후보의 대결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이후락 대 엄창록 킹메이커의 대결이지. 특명을 내려요, 박정희 대통령이. 요번 71년 7대 대선 때는 김대중과 엄청록을 분리시켜라. 치밀하다. 이야. 김대중 자택에서 폭탄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걸 빌미로 해서 집중적으로 협박을 가하죠. 본인이 협박은 고사하고 마누라를 협박합니다. 그 다음에 엄창록 개인을 심하게 흔들죠. 군인, 경찰, 방범대원 총동원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감시를 합니다. 집 위에 헬리콥터를 떠있게 만들어요. 동네 사람들 전부 멀리 하지 않겠어요? 또 완벽한 고립 작전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손 완전히 두 손 들게 한 다음에 집으로 이제 국정원 직원 4명의 남자가 찾아오죠. 일단 200만 원 주면서 이제 속리산으로 요양 명목으로 해서 떠나게 만들죠. 김대중 후보로부터 분리시키는 특명이 이제 실현이 되죠. 근데 진짜 이유락의 방법이 거칠긴 한데 엄창록이랑 마타도어를 무너뜨렸다는 게 진짜 대단한 일이긴 한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실종이 됐고 네네. 그 실종 후에 7대 대선에서 또 한 번의 폭풍이 몰아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짜잔. 이게 뭐야? 속보인가? 어머, 하늘에서 삐라 아니에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예. 아 많은 분들이 읽고 있네요. 예, 어떤 전단지 같은 건데. 네. 야야야야. 네. 야야야야. 아, 열심히 하네. 열심히 하네. 여러분 제가 바람에 날리는 전단지를 잡아왔습니다. 방금 같이 잡아왔는데 읽어볼게요. 호남이니여 단결하라. 호남 향후회. 영남에 뺏긴 대통령 호남인이 찾아오자. 김대중 선생 후원회. 저걸 어디다 뿌렸을까? 어디에 달리는 거예요? 광주나 목포는 아니겠죠? 네. 거기에 날려질 것 같지만 영남 지방에서 호남이니와 단결하라 라는 전단지가 이제 막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러면 영남 사람들이 당연히 그걸 주워서 보겠죠. 뭐야, 호남이 우리 공격하네? 이 생각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다 계획된 거라면 이후락이 박빙의 선거판을 뒤집을 이 획기적인 전략을 내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역 감정이 굉장히 격해졌단 말이에요. 네네. 그죠? 제가 이제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햇급을 못 씹었어요. 입을 벌리고 봅니까? 슈퍼에서 안 팔아요. 아예 안 팔아. 팔지를 않으니까 진짜 할 안 수가 없어. 팔았습니다. 예. 여기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뭡니까? 사실 이 지역 감정의 조작은 이후락의 머리서 나온 게 아니라 전단지를 활용한 마타도 수법이 어허. 엄창록의 방법과 매우 흡사했다는 거거든요. 냄새가 나네. 예. 근데 선거 당선만 생각하면은 진짜 유효적절한 수단이긴 해요. 그렇죠, 오직 그렇죠. 당선을. 왜냐면은 영남 대 호남 구도를 만들어요. 그럼 왜 영남이 이기냐면 상대적 인구가 많아. 훨씬 많죠.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표를 갈라먹으면 영남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타고난 전략이죠. 물론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유락 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최측근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프로 때문에 울산에서 올라온 조카 이동희입니다. 조카세요? 예, 저로서는 이제 큰아버님이 되시죠. 근데 실제 좀 닮으셨어요. 진짜 많이 닮으셨는데? 근데 저희가 오늘 이유락 씨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되게 불편해요. 저희가 좀 안 좋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괜찮으세요? 뭐 당연하죠. 예, 뭐 그렇게 하시고 저 나름대로 보고 느낀 것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락 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람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실제로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좋았습니까? 원래 시작할 때는 네네. 악연으로 시작합니다. 정보국 직원이었잖아요. 근데 5.16 쿠데타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갑니다. 이후락. 쿠데타 직후예요? 쿠데타 직후에. 부패 혐의자로 몰려가지고 이제 긴급 체포가 되는데 이 배후에 누가 있었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었던 걸로.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사지로 몰았느냐? 5.16 쿠데타가 딱 벌어졌을 때 누가 대장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일단 계엄사령관
국가재건 최고위원 의장도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주도자인지 파악을 잘 못하는 상태에서 이때 이우락은 정보국 직원이니까 미국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주도자가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이다. 공산주의자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한국전쟁 때 복직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고서로 올렸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이 쿠데타 초반에 박정희를 감시하게 됐다. 근데 그 악연전에 사실 더한 인연이 이 둘 사이에 있었는데 10여 년 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상관이 바로 이 상관이 이후락이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두 사람이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그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근무를 했어요. 한 번은 이제 통금 시간 지나서까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술을 마시고 찝차 좀 보내달라 뭐 이랬다가 이후락한테 짜증만 듣고 온 적도 있었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죠. 그때. 자, 이유락 입장에서는요, 5.16 군사정변 후에 좀 뜨끔했겠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 정부가 이렇게 들어서면서 두 분이 화해를 한 겁니까? 두 사람의 화해를 주도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JP가 구세주로 등장하게 됩니다. JP. 네. 이우락을 정부에 기용하자고 추천하게 됩니다. 그 당시 미 군정청에서 제일 잘 나가려면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이후락이 영어를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미군들 인맥이 확실히 있는 데다가 일제시대에서도 군인을 쭉 했기 때문에 군맥이 있어요. 군인 인맥이.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서 쭉 군 생활하면서 주로 정보 분야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잘하지, 미군들 잘 알지, 그 다음에 한국 군 인맥 있지, 거기다가 정보 통이지. 당시에 가장 필요로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거지. 그래서 5.16 주역도 아닌데 아주 최단기간에 박정희 대통령 최측근으로 가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수시로 불러서 이후라고 불러서. 근데 뭔가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하고 바로 대안까지 제시해. 근데 도대체 이 친구 실력이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알고 보더니 조찬 모임. 항상 매일 아침 이후락은 조찬을 했는데 누가 하고 있냐? 미국 대사, 주한미 대사. 이런 최고의 정보통과 당대의 실력자들하고 영어로 조찬하기 때문에 1급 정보들을 다 갖고 있는 거지. 박정희 대통령 총애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후락이 원래 미국과 좀 커넥션이 있었던 거예요? 다 아시지만은 이제 미 대사관에 무관도 하셨고 또 이제 영어를 아주 이제 능숙하게 잘 하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미 대사관에 계실 때 이제 알았던 지인들이 또 많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정보 이제 교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마 JP한테는 되게 중요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 5.16 쿠데타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빠르게 작업했었던 게 중정 만드는 거거든요. 중앙정보부. 그리고 6.4 8기 5기 중에서 쿠데타 참여했었던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 정보 계열 사람들입니다. 그 이후로 아무튼 이후락은 네네. 노선을 완전히 갈아탄 거죠. 완전히 갈아타고 굉장히 친하게 지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랑. 네. 박정희교를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박정희교. 대단히 충성스러워. 박정희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머리도 좋고 그렇죠. 미국과의 연결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네네. 측근으로서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다가 갑자기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는 삼성 개혁 때문에. 삼선 기원 때문에. JP도 저 당시에 반대했죠. 반대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당 내부터 일단 단속을 할 필요가 있어서 좀 도와줘라 라고 했는데 이때 여당 내에 삼성개헌 반대했었던 분들이 조건을 하나 겁니다. 2명은 잘라야 된다. 누구요? 김영우? 이후락. 너무 지금 이미지랑 이런 게 좋지 않다. 이후락이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당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일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뭐 대통령께서 또 한일 관계에 중요한 직책을 주시는구나 하시면서 가셔서도 큰 역할을 많이 하셨죠. 조충현 성묘단이라는 그런 것도 추진하시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그때 흉년이 들었던가 봐요. 일본에는 우리하고 반대로 쌀이 남아 돌아간다. 철이 곤란하다. 이런 정보를 이제 아셔가지고 우리 정부가 당신들 남아 도는 쌀을 처리해 주겠다. 한일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하셨다. 일본에서 일단 있으면서도 존재감을 드러내셨는데 사실 그냥 일본에서 안주할 만한 그럴 사람은 아닌데 그렇죠.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되게 사소해요. 사소하다고요? 사소해요. 매일매일 기도드리기. 매일매일 기도드리기. 매일매일. 정갈한 마음으로. 정말 사소한데. 네, 정말. 어떤 일이냐, 먹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초밥 공수. 이게 일본에서요? 주 일본 대사로 있으면서 맛집 찾아다니기를 좋아하셨다고 해요. 근데 입맛에 박던 초밥. 누굴 떠올렸겠어요? 설마 박정희. 빙고. 어떡해. 잔인 행동을 시켜가지고 네. 한국으로 보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 이게 바로 이호락식의 어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딸랑딸랑. 딸랑딸랑을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경규 씨도요. 네네. 큐라인 중에 누군가가 막 딸랑딸랑하고 뭐 초밥 배달하고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딸랑딸랑 안 하잖아요. 내가 흔들어. 내가 흔들어. 하라고? 내가 이면 좋아하는 초밥이 있는데 왜 안 가져오냐, 야. 쌍님 그러고 배달하고 갖다 주면 그냥 넣어주고 입에 그렇지. 고기도 구워서 넣어드리고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게 또 박정희 전 대통령께는 과연 통했을지가 궁금한데. 그래요? 통했나요? 그거는 이제 그 이심 전심 아니겠습니까? 또 비서실장을 오래 하셨으니까. 네네네. 비서실장 오래 하셨으면 그 정도는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능력 있고 충성심 많은 이우락 대사였죠. 를 일본에서 불러들여요. 왜? 여우 생포 작전 때문에. 여우를 잡을 오토기로 불러들여가지고 이기잖아요, 대선. 그래서 이제 1등 공신 이후락은요. 다시 실권을 잡게 됩니다. 다시. 네. 그의 파워가 정점을 찍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사반세기 동안 막혔던 남과 북 사이에 대화의 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7개 항의 공동성명이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됐습니다.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북한의 당 조직지도부장 김영주가 같이 서명한 이 공동성명은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평화통일 원칙과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군사적인 충돌의 방지, 그리고 서울 평양 간 직통전화의 설치 운영 등 7개 항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저 당시에 저거는 엄청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사건이죠. 그럼요. 네. 곧 통일되는 줄 알고. 1972년 이후락은요. 깜짝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네. 대한민국 최초 대북 밀사 자격으로 네네. 방북을 했다고 발표한 건데요. 이때 갑자기 이런 회담이 왜 일어났는지가 좀 의아한데 당시 세계적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닉슨 독트린 나오면서 핑퐁 외교 막 이런 거 들어가고 베트남전 끝낸다, 휴전한다. 냉전이 잠깐 이제 완화되는 이럴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한반도도 뭔가 좀 평화에 이야기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분위기가 조금 형성이 됐고 국제적 압박도 있었고 네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내는 국제적 정세랑은 전혀 다릅니다. 68년에 1.21 사태, 김신조. 김신조 내려오고 그 다음 달에 푸에블로우라고 미군의 정보함이 북한에 납북되는 사건이 68, 69, 70년까지 휴전선에서 실제로 충격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맞아요. 근데 이때 밀사 자격으로 가야 된다. 이때 그래서 이유락이 북한으로 갈 때 네네.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청산가리.
그거 들었어요. 네네, 야간이라죠. 네, 청산가리. 잡혀서 고문당하거나 아주 감금되거나 여차하면 내가 차라리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던 거죠. 목숨 걸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당시에 이제 가시기 전에 네네. 저희 아버님을 한 며칠 전에 이제 자택으로 부릅니다. 네. 예. 내가 가서 못 올지도 모른다. 가족들을 잘 부탁한다. 그러시면서 이제 보여주시면서 설명한 것을 오늘 제가 샘플로 가져왔어요. 줄 속에 청산가리를 넣은 거죠. 예. 이거 그냥 감기약 같은. 주치의가 청산가리로 바꾼 거죠. 예. 이제 가시게 되는데 돌아오는 날은 이제 당일날 이제 닥쳤는데 김일성을 못 만난 겁니다. 그때까지도? 예, 그때까지도. 예,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아주 깊은 밤에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선생 정장을 하고 나오시오. 그래서 정장한 청년 두 사람.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이제 준비를 하신 거죠. 아까 그 캡슐을 손에다가 이제 이렇게 집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차가 계속 첩첩산중으로 가시면서 산중턱에 있는 2층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건물에 딱 내리니까 뜻밖의 문이 열리면서 김일성이 딱 서가 있는 거예요. 손을 빼고 악수를 쳐가는데 이 손을 빼려니까 청산가리 이 캡슐이 손에 붙었어요. 땀이 나서 그런 거. 고개 손을 문지르고 이렇게 싹 닦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선생 잘 와서 당신은 민족의 영웅이요. 이때 얼마나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당연하죠. 사실 밀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밀사가 외교관이지만 한편으로는 스파이도 하는 거라고요. 저 김일성 수상이 어떤 사람인지 걔네들 권력 내부가 어떻게인지 보고 와라. 그런데 당시에 이제 특명이 하나 있었어요. 김일성의 소변을 샘플을 가져와. 왜냐면 최고 지도자의 건강 상태는 국가 기밀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를 채취를 해가지고 김일성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건강은 어떨까, 언제 죽을까.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일행 중에서 정홍진 국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딱 하다가 갑자기 저 소변이 마렵다고 화장실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김일성 전용 화장실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샘플을 가지고 왔대, 뭔가를 또 왔어. 근데 이제 그게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게 뭐 잘 채취가 안 됐다고 그래요. 정상회담 후에 이후락이 청산가리 밀사라는 이 호칭까지 얻으면서 영웅 대접을 받았잖아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는 말이 이때 나온 건데, 근데 그 영웅이라는 타이틀 뒤에서 이제 부정축제를 했다는 의혹들도 있습니다. 근데 신군부에 의해서 나중에 194억 원을 빼돌린 부정축제자, 지금 돈으로 한 2조 원 정도. 이게 청문회 때 시대의 명언이랄까요? 망언이랄까요? 하나 남겨요. 떡을 주무르다 보면 떡고물이 묻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부동산에 관여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뭐요? 이게 이후락 소유로 보이는 부동산이 있는데 운전기사의 명의로 돼 있다거나 차명으로? 네, 차명으로 돼 있다거나 울산 지역에 그 조선소 만들잖아요. 네. 미리 알고 거기 땅을 사놨다라고 하는 얘기라거나 이때 당시 이제 강남이 이렇게 개발될 거라고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측근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고 거기에 이미 투자가 돼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아요. 있다. 그런 굉장히 소문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네, 막 그건 정말 대단히 큰 오해입니다. 그렇다고 운전기사에게 명의 이전할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 하시라고. 그러면 금방 걸리지 않습니까? 저도 친인척이기 때문에 금방 걸려요. 그런 오해도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것으로 보면은 유경혜라는 학교재단을 설립하기 네, 맞아요. 예, 거기에 이제 출연되는 부동산들이 차명으로 출연된 것도 많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군사정부가 마지막에 다 회수해가지고 지금 울산 대공원이 되어 있는데 학교재산 가운데 190억 가운데 그게 거의 8, 90%였습니다. 그 부동산 관련된. 예. 그럼 강남은? 강남은 이제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 발언에서 그럼 도대체 그 떡고물은 뭔가요? 운전기사가 이렇게 청문회 스타일로 가게 되면 섭외가 안 돼.
저 가만히 계세요. 부들부들하게 살살 얘기를 끌어내면 되는 거지. 그거를 부세요 이러면 누가 부르겠냐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 이우락 부장이 당시에 부정축제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끄떡이 없어요. 워낙 큰 성과를 냈으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소위 말해서 한 방에 훅 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뭡니까? 이른바 윤필용 사건. 유명하죠. 이우락 부장이 후배예요. 그러니까 이우락 부장이 한참 잘 나갈 때 이제 윤필용 장군하고 술을 마셔요. 그러니까 술을 막 취하니까 윤필용 장군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형님 각하가 이제 나이도 드시고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는데 각하 다음은 형님 아닙니까? 난리 나는 거죠. 당시에 각하 다음은 형님이다. 근데 이거를 박 대통령이 당시에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당시 이제 언론사 사장. 이제 골프를 치다가 임자 요새 시중에서 내 2인자 얘기하던데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그 사장이 몸을 쭈그려가 말을 돌리는 거예요. 당시에 경호실장이 박종규 실장. 그 사람을 권총을 꺼내가지고 너 말해. 난리가 난 거죠. 이우락 부장은 공교롭게 이제 거기 올랐으니까 잡혀가지 않는데 그냥 좌천. 윤필용 장군은 이게 내란 음모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조사하다 보니까 국내 사조직이 있는 거야. 누구? 하나회. 세간 처음으로 처음 나온 거야, 기사화가 하나회가. 된 게 윤필용 사건 때문에. 당시에 하나회 수장이 누구냐면 윤필용 장군의 부관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윤필용 장군 그다음에 하나회 수장 다 정리가 되잖아요. 수장들은. 그래서 그다음에 하나회 대빵이 된 게 누구냐? 전두환. 제일 덕본 사람은 전두환이죠. 그리고 이제 막후에 실세였던 이우락이 벼랑 끝으로 몰리던 상황에서요. 그래요? 네. 그해 8월 초대형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1일날 11시에 구단 호텔에 통일당 당소를 찾아갔어요. 둘이 문 밖에 나오니까 한 5, 6명이 달라들어요. 침선 테이프 있잖아요, 넓은 거. 소만 남겨놓고는 눈, 입, 귀 다 싸버려요. 그래가지고 바닷가에까지 1시간쯤 더 갔어요. 완전히 이제 물에다 던져 죽이는 걸로 다 알고 그렇게 각오하고. 이 사건이 바로 너무나 잘 아시는 그렇죠. 김대중 납치 사건입니다. 네네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 소행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중앙정보부 위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킨 게 아닐까. 근데 사실은 이우락이 윤필용 사건으로 신임을 잃을 수 있다는 그 위기감에서 저지른 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좀 직접적으로 네. 물어보기가 아주 애매한 질문이에요. 자, 좀 물어봐주세요. 자, 실제로 누가 벌인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중정부장 입장에서 혼자서 벌렸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바로 묻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납치 사건 이후에 마포 경찰서장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경찰서장이 이제 정복을 입고 다니시거든요. 이제 옷을 입혀드리면서 보니까 안포켓에 편지가 하나 나와 있어요. 하얀 게. 그 보니까 이제 김대중 이제 서신, 세필로 서신 이우락 부장 각하 이렇게 써난 그 봉투를 제가 보게 됩니다. 그건 이제 감사의 편지였다는 거예요. 감사의 편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우락 부장한테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제 그 편지 내용을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평민 이제 김대중 대통령 총재 시절에 그 밑에 이제 초선 의원들이 외무위원회에서 이제 이우락 씨를 이제 청문회에 이제 부르게 됩니다. 납치 사건에 이제 관한. 그때 제가 이제 국회 한일의원연맹에 있을 때인데 전화가 와요. 그 당시에 평민당 최영근 부총재를 오시라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청문회에 가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도 괜찮겠느냐. 그래가지고 김대중 이제 총재 지시에 의해서 청문회가 취소가 됩니다. 납치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근데 그게 DJ에서 취소가 됐다. 취소,
더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 미스터리 아닙니까? 이거 뭐 다 파헤치면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미스터리 남아야죠. 그럼요. 이호락의 삶에 대해 쭉 들어보니까 말이죠. 책사, 뛰어난 전략도 있어야 되겠지만 충성심이 생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좀 과하면은 넘치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과잉충성이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잉충성의 대명사기도 하죠. 네네. 이게 박정희 대통령 피격 서거 시륙 다음 날 10월 27일 이제 신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격되던 날 그 궁정동 만찬에 박정희 전 대통령 있었죠. 총을 쐈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있었죠. 김계원 비서실장 있었죠. 그리고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당시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을 누렸던 차지철 경호실장이죠. 일단 저 인상이 딱 보면 이제 저 경호실장처럼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가 차지철에 대해서 살짝 조사를 좀 해봤는데 1924년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난 그는 1961년 공수여단 대위의 신분으로 5.16 군사정변에 가담하게 되는데요. 그 후 박정희 정권이 시작되면서 국회의원으로 정계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경수 여사 서거 후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임명된 후에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다가 1979년 11.6 사태를 피격당해 사망하게 됩니다. 이 이제 11.6 사태라고 불리는 이 사건이 당시 엄청나게 파장이었죠. 당연히. 엄청났죠. 일단 현직 대통령이 총을 맞아 죽는 사건이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먼저 쏜 게 아니에요. 차지철 경호실장을 먼저 쐈다는 거. 두 번째는 쏘고 이게 격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총을 다시 갖고 와요. 이거는 차지철을 노리고 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유신 시대 때 중앙정보부장이라고 하면 이우락처럼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중앙정보부장이 경호실장을 왜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그 둘의 관계를 알려면요. 우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의 관계부터 알아야 됩니다. 육사가 아닌 육군 출신인 차지철이 어떤 라인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어질 수 있었는지. 저 유명한 사진. 유명한 네, 가운데 이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오른쪽이 바로 차지철입니다. 시청 앞에서 찍힌 이 사진은요 5.16 정변을 대표하는 그런 사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두 사람은요 서로 만난 일이 없는 직책이자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공수단의 대위 신분이었던 그를 그의 상사가 우연히 박정희의 경호장교로 붙여주면서요 인연이 시작되게 됩니다. 훗날 차지철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처음 본 순간부터 매혹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매혹까지. 고호 브로맨스가. 이 과잉충성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차지철이 박정희하고 처음 만난 후부터 박정희 장군은 내가 숭배하는 사람이다, 존경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달고 다녔다고 해요. 가장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단체 하나를 만들어요. 이게 선거판을 좌우한다거나 뭐 아니면 정책을 수립한다거나 이런 데가 아닙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수호하는 경비부대 같은 걸 하나 만들거든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GT. 경호팀 여기서 G 아니야? 경호팀. 괜찮은데요? 네, 그레이트 타이거. 타이거구나 티가. 위대한 호랑이. 그레이트 타이거. 위대한 호랑이. 약간 이런 느낌. 요게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일단 중정이랑 경호실 합쳐놓은 정보팀 같은 역할. 반혁명 움직임을 감시하거나 부정축제자들 이런 거 색출해낸다거나 뭐 이런 활동을 하면서 박정희 옆에 이제 최측근으로 불리게 되고 이때 살짝 권력의 맛을 맛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권력의 맛을 본 차지철이 더 큰 야망을 꿈꾸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국회의원에 도전한 겁니다. 국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데 바로 이 바람이죠.
피바람 이런 표현은 은유적으로 쓰잖아요. 네. 근데 진짜 피바람입니다. 여당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자기보다 17살이나 많은 김진만 의원한테 주먹을 휘두르기도 하고 뭐 같은 당 의원도 뭐 구타하고 깡패는 이게 일수였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 차지철이 덩치도 크죠. 군인 출신이죠. 거기에 든든한 대통령 백까지 있죠. 그러니까 의원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냥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았다 그래요. 근데 이런 차지철도 유일하게 못 건드리는 국회의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본인보다 더 싸움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죠. 야인시대 김두한. 그렇지. 전형적인 그러면은 강약, 약강. 이 차지철 하도 국회의원을 패고 다니니까 참다 못한 김두한이 야 제대로 한번 묻자. 딱인데. 진짜 붙었으면. 이거 붙었으면 재밌었을 텐데 차지철이 김두한 앞에서는 꼬리를 내려요. 깨갱했네. 그레이트 걸어. 근데 사실 차지철이 정치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약간 컴플렉스가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면 소위 말하는 당시에 혁명 동지들 중에서 육사를 안 나온 사람이 자기밖에 없거든요. 다 이제 육사 출신인데 본인은 아니에요. 그리고 좀 벼락출세를 한 거지 사실. 대위가 쿠데타를 일으켰던 장군 옆에 대위가 서 있으니까. 그렇죠. 다른 국회의원들보다 경력이라든지 학력 이런 게 좀 떨어져. 나이도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약간 이제 자격지심이 있어서 뭔가를 좀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시도한 게 있었다고 하는데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 이경규 씨가 있었다면 뭐 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학력 위조. 위조까지. 상하나 그럼 미국에서 나왔다. 웨스트 포인트 출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격지심을 없애려고 뭘 했냐면 외양을 꾸미는 거예요. 머리가 저랑 비슷하죠? 포마드에서 올백으로 딱 하고 정장 딱 입고 좀 나이 좀 들어 보이게. 그렇죠. 가끔은 중절모도 쓰고 29인데 어려. 사람들이 자기를 좀 무시 못하게 하려고 뭐 그렇게 외관을 좀 꾸몄다고 합니다. 이후락처럼 어떤 엘리트로 알려진 뭐 똑똑한 그런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결심을 한 게 나도 가방끈을 좀 늘려보자. 국회의원이 된 해에 그때 국대학교 정치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해에 졸업을 해요. 그 해에 대박이네, 대박. 다음 해에는 바로 한국대학교 대학원으로 들어가서 정치학 석사를 바로 또 1년 만에 땁니다. 2년 만에 석사 취득했죠. 바로 그 다음 해에 정치학 박사까지 취득을 해요. 3년 만에. 그러니까 사실 국회의원이니까 그 당시에 그럴 만한 힘이 있었을 텐데 이건 누가 봐도 그런데 그렇잖아요. 이제 학위를 딴 그는 정치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한 번은요,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에 한국인이 파병을 요구하자요. 장기적이고 어렵고 승리할 수도 없는 전쟁에서 우리만 왜 힘겨운 부담을 져야 하느냐 얘기하기도 하고요. 만일 한국병을 파병한다면 우리는 안보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외치면서요. 공화당 위원들에게 박수를 받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썰도 돕니다. 어떤 썰이냐면 누군가가 뒤에서 그 오다를 내려줬다는 거죠. 야, 너 국회 가가지고 이런 얘기 좀 해. 그게 누구냐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미국에서 어쨌든 파병 요청을 하면 한국이 파병을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파병을 보내주는 대신에 우리나라에도 뭔가 좀 이익이 있어야 되지 않아? 그런 얘기를 여당 내에서 좀 해달라. 라고 위에서부터 오다가 떨어졌구나. 라고 하는 일단 썰이 있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근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막 말하고 다니다가 본인이 세뇌가 됐답니다. 진짜 파병 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꾸 말을 하다가 그게 팩트 머리가 바뀌었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술 먹다가도 막 공화당 의원들한테 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 들어가서 야, 지철이 좀 들어오라 그래. 연기하라 그랬지 너 왜 그래? 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쨌든 든든한 오른팔이잖아요. 그렇게 박정희 전 대통령 옆에서 자리를 지켜나가던 차지철이 나중에 이제 경호실장으로 승격됩니다.
자, 권력을 손에 딱 줬어요. 처음으로 한 게 뭘까요? 그래요. 먼저 청와대 위상을 높이겠다. 그러면서 경호실장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높입니다. 셀프.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중장이나 소장을 부하로 둬요. 이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호실의 문양부터 바꾸는데 이거 가운데 독수리가 딱 위에 호랑이 3마리네. 호랑이가 3마리가 딱 있죠. 거기에 자 국가 원수가 별 5개인데 별이 10개입니다. 별이 10개. 경호실을 확 승격시키면서 하지철의 월권 행위들이 슬슬 시작이 됩니다. 경호실장용 전용 식당도 만들어서 여기에 특급 호텔 요리사를 불러가지고 음식을 하게끔. 선 넘죠? 네, 선 넘어요. 근데 진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런 행동이 미스테리한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다 명분을 삼아야 되잖아요. 이거 내가 해먹기 위한 게 아니라 다 우리 각하를 위해서 하는 거다. 나는 각하를 지키는 사람이니까 나를 높이는 게 곧 각하를 높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동들 중에서 제일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국기 하기식. 하기식. 군대에서나 하는. 지금 보시면 네. 행사를 하잖아요. 보면은 군인들이 있죠. 네. 앞에 지금 누가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머! 이 뭐예요? 저 사람이 왜? 지휘봉을 든 차지철의 모습인데 일주일에 한 번 국기 하기식을 했다고 해요. 태극기 이제 내려가는 하기식. 저게 이제 국군의 날 행사 때 대통령이 병력 사열하듯이 하는 거잖아요. 병력 동원하죠. 무기도 동원했다고 해요. 장차관들하고 고위 장성까지 이제 동원해가지고 저런 행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저기 위치도 대단해요. 어디요? 저기 이제 저 중앙청 옛 조선총독부 뒤편이 경복궁이잖아요. 거기에 군대가 있었거든요. 경복궁에서 한 거예요. 저기 차지철 자리에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만 갖다 놓으면 그냥 국군의 날에 대통령이 병사들 사열하는 모습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따라간 거라고요. 당시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동경한 나머지 본인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이게 상식을 벗어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말고도 수도경비사령부 34단이 거기 앞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있는 전차 부대 한 대대를 끌고 나와요, 밤마다. 내 병력이 뭐 그래가지고 출동을 이렇게 시키는 거죠. 아, 제가 기갑부대 나왔는데 전차가 엄청 시끄러워요. 어떡해. 그건 전쟁 나서도 기도 빈익을 위해서 딱 지금부터 공격하지 않는 이상은 다 시동 끄라 그러거든요. 너무 시끄러워. 몇 킬로 밖에서 들리. 근데 그걸 밤에 끌고 나와서 여기 이제 주민들은 엄청나게 이제 고통스러웠어요. 아니 뭐 이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밤마다.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죠? 대통령을 방해하는 자는 큰일 난다는 거를 내가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얘기 들어보면은 약간 좀 폭력적인 성향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 사실은 성인이 돼가지고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동창의 증언에 동창들의 따르면요. 증언. 이게 예, 중요하잖아요. 네. 친구지간에 말다툼도 없었고 네. 의원을? 싸우는 일도 없었고 심지어 내성적이고 호손하고 선량했다고 합니다. 거짓말. 저도 잘 믿기지 않아요. 제일 근데 뭐 미스터리예요, 직원이다 지금. 보니까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보다는요 늘 외롭고요 외톨이로 지냈다고 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도 혼자 할 수 있는 격투기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성적이어서 의외다. 의외의 면이 좀 많아요. 술, 담배 안 합니다. 정말요? 그래요? 나 들이 불 것 같은데. 술, 담배 안 하고 여자 문제가 없어요. 독실한 크리스찬. 아, 그래요? 약간 이런 성격인데 권력의 맛에 취해가지고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멀쩡했다가 권력 잡으면 그랬을 수도 변하거든요. 있고 자격지심이 좀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변했을 수도 있는데 이상한 짓을 계속해요. 이분이 대통령 결재가 필요한 문서들 있잖아요. 장관이 결재 올리는 건데 결재 라인 하나 더 추가. 경호실에서? 경호실에서 비서실도 아니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결재서를 먼저 맞아. 이유를 대야 되잖아요. 명분과 이유가 뭐예요? 뭘까요? 대통령께서 뭐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를 기미상궁도 아니고 결재서를 한번 이거 보나? 귀미상궁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요. 뭐예요? 뭔가 위험 이렇게 하고 딱 하고
딱딱할까봐. 뭐 독이 묻을 수 있다 이런 거야? 대통령이 문서 넘길 때 침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오른쪽 아래에다가 독을 묻히면 독을 묻히면 대통령이 죽을 수도 있다. 섬세하시네. 섬세한 건가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은 원래는 대통령과 장관만 알아야 되는 비밀들도 경호실이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한 게 정보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정보를 가장 많이 쥐고 있는 게 중앙정보부여야 하는데 중정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쥐고 있는 조직이 대통령 경호실이 되는 거죠. 경호실장이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모든 보고서는 나를 거쳐라. 경호실도 맞는 건 아니니까 욕하는 것도 있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보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취임을 했습니다. 이래 살펴보니까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하고 차지철 경호실장 갈등이 완전 폭발한 지경이 있더라고요. 게다가 또 군 지휘부도 그 차지철에 대한 불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만약 김재규가 저 차지철 몰아내야 된다 이러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면 군이 동조할 그런 기세라는 거예요. 내 보안사령관에서 쫓겨나더라도 이건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보고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사령관이 꾀를 내서 제목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보고 드릴 사항이 있으니까 대통령 보고 일정을 잡아주세요. 겨우 잡아낸 게 1979년 10월 29일 날 이걸 보고할 계획이 있는데 3일 전에 10월 26일 날 박 대통령이 새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보고기를 놓쳤다. 드라마틱하다 진짜. 근데 차지철의 일종의 기행이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또 있습니까? 아주 그냥 수도 없습니다. 서울타워. 예, 서울타워가 없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서울타워인데 당시는 이제 남산 전파탑이라고 이름을 불렸거든요. 근데 차지철 경호실장이 야 저거 없애. 아니 왜냐면 위에서 보면 청와대가 내려다 보여. 감히 말이야 우리 각하가 계시는 곳을 내려다 볼 수가 없지. 그래서 없애라고 그런 거예요. 이걸 막은 사람이 누구냐면 JP. 민간 기업 민간 건데 그걸 어떻게 없앨 수 있냐. 그래서 이제 못 없앴다는 거고 하나 더 있어요 또. 롯호텔. 그것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롯호텔에서 보면 저 다 보이잖아요 청와대까지. 저거 안 돼. 낮춰. 가까이가 다 보여. 안 돼. 이거예요. 참사다 참사. 없앨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롯호텔에서 이 청와대 보이는 쪽에 창문을 다 가렸대요. 검은색. 진짜로? 안 보이게. 아니 근데 충성심 하면은 이후락도 빠질 수가 없는데 이후락과 차지철 관계가 저는 또 궁금하거든요. 사이가 안 좋죠. 안 좋죠. 네. 그래서 이후락이 이제 73년도에 중앙정보부에서 물러났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홍콩을 한 거예요. 근데 차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홍콩의 한 호텔 식당에서 둘이 마주친 거예요. 그 넓은 홍콩에. 이후락 식당에 가서 보니까 차지철이 밥을 먹고 있었던 거죠. 근데 차지철을 딱 바라본 이후락이 어떻게 했을까요? 먼 이국당 호텔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래도 뭐 예의상 뭐 인사는 하지 않나. 동석? 인사?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뭐 그냥 못 본 척 했겠죠. 오, 정확하신데요? 그래요?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외국이니까 그냥 가서 뭐 인사할 법 정도도 한데 그냥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지철에 대한 이후락 전 부장의 미움이 저 정도였던 거예요. 사실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인자를 두는 걸 싫어했잖아요. 그죠? 이유락이나 김종필 같은 경우에도 올라온다 싶으면 외국으로 내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왜 차지철을 그냥 두는 거예요? 그 차지철 그분이 경호실장이 되고 이렇게 파워를 늘려갈 수 있었던 거는 유경수 여사 암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유경수 여사가 제1교포 문세강한테 저격이 됐잖아요. 그때 그 피격될 당시에 경호가 너무 허술했던 거예요. 권총을 허리춤에 차고 그 장충동 국립국장 거기서 들어갈 때까지도 경호원들이 일본말을 모르고 이러니까 그냥 행사에 참석한 내비 미는 걸 줄 알고 통과를 시켜가지고 이 비표 검사도 안 하고 국립국장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이슬 쪽에 와서 저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건 이후에 경호 강화, 대통령 경호 강화가 국가적 아젠다가 된 거입니다.
사이에 경호실장이 대통령이 가까이 다가간 거죠. 차지철 경호실장이 제일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차지철 경호실장이 그 지시를 받고 나와서 이거 대통령의 뜻이다. 가까이 뜻이다. 그러면서 힘이 모아지는 거죠. 근데 차지철 경호실장이 저렇게 2인자 행사를 해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경계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왜냐면 그 박정희 대통령 보면 아는 거지. 왜냐면 JP, 뭐 이후락, 김재규 이런 사람들은 2인자로 너무 힘이 강해지고 뜨면 본인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텐데 여기는 그냥 충성 쓰고 들어와가지고. 애초에 차지철이라는 사람을 강력하게 추천했던 사람이 바로 이경수 여사였습니다. 여자 관계가 깨끗하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우직하게 박정희한테만 충성하니까 경호실장으로 걸맞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차지철이 이제 여러 기행들 때문에 저 욕을 많이 먹었는데 가장 욕을 많이 먹었던 게 사실은 망원 때문이에요. 당시에 이제 부마항쟁이 있었잖아요. 부산이나 마산 쪽에 굉장히 시위가 심해서 이걸 어떻게 진압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정권 핵심의 가장 중요한 어떤 과제였는데 당시에 차지철 경호실장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카카. 저기 캄보디아는 300만 명도 죽이는데 우리 뭐 100만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탱크로 밀어버립시다 이런 거예요. 진짜 망언이네요. 이 말에 이제 직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했었던 사람이 김재규였었던 거고, 사실 이 말이 11.6의 시작이 되는 말이기도 했었어요. 이렇게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부딪혔었던 건데, 근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부딪힌 게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쌓여 있는 게 있는 겁니다. 직급도 중앙정보부장이랑 대통령 경호실장이랑 직급이 당연히 중정부장이 위잖아요. 그런데 말을 할 때는 이 김부장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표현을 하고 막 이러니까 둘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었고 사사건건 부딪히고 이랬었던 거죠. 이때부터는 이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하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정보는 중앙정보부의 고유 영역 아닙니까? 그런데 차지철이가 그 중앙정보부 공식 정보 라인 이외에 사설 정보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정치 첩보를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항상 저 국회를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이게 고민이 있을 겁니까? 그걸 이제 차지철이가 대응을 해준 거죠. 그런데 언론에 비하면 요새 찌라시 정도 이런 내용을 보고를 하고 그에 대해서 지시가 내려오고 이러니까 그 김재규 부장의 입지가 들으면서 충돌이 오게 된 거죠. 내가 장군이 때 이 대의한 놈이 지가 커가지고 지금 멋대로 막 덤벼드니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비서실장에 있는 육군대장 김계원이를 김재기가 형님 동생 지는데 형님 다음에 봐도 내가 사회치를 죽여야겠습니다. 죽여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기가 내려가가지고 권총 갖고 올라와서 차이치를 쏴 죽입니다. 그렇게 차이치 죽여보고 김재기 방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념 전 비서실장 회고록에 보면 내가 차지철을 경호실장으로 천거하지 않았더라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돌아가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 책사. 리더를 빛나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는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 뒤에서 자신이 굳은 일을 할 때 더 빛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신이 모신 리더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